이거 받으세요. 향 연기가 빈소를 채운 밤 11시 조문객이 끊긴 자리에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검은 코트에 화장기 없는 얼굴, 부의금 봉투가 아니라 갈색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가 두꺼웠습니다. 주인공, 그러니까 32년을 해로한 아내가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입구에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서류 특유의 눅눅한 냄새였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건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매수일란에 이름이 2개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죽은 남편 이름이었고 나란히 적힌 다른 하나는 이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계약 날짜는 9년 전, 매매가 1억 3천만 원, 인천 송도에 있는 24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여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이 누군데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남편분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그 한마디 뒤에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빈소를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계약서 하단에 남편의 자필 서명이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봐온 그 글씨체였습니다. 빈소에 아내 혼자 남았습니다. 국화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였습니다. 아내의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박혔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대체 뭘 숨기고 산 건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조용히 넘어가자. 아내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남편을 닮은 눈이었습니다. 아내가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넘어갈 수 없어. 장례가 아직 하루 남아 있었지만 진짜 싸움은 그때 시작된 겁니다. 남편은 건축자재 유통업을 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사업이었고 아내는 처음 10년간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전표 정리, 거래처 전화 응대, 세금 계산서 발행까지 아내 손을 거쳤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나서야 사무실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2000년대 중반에 잘 됐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32평 아파트를 샀고 아이들 학원비가 매달 200만 원 가까이 나갔지만 빠듯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남편 셔츠를 다리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오후에는 장을 봤습니다. 저녁 7시에 남편이 돌아오면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온도를 남편이 좋아하는 정도로 맞추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32년이 그렇게 지나간 겁니다. 문제는 2015년쯤부터였습니다. 건축 경기가 빠지면서 남편 회사 매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연 매출 8억이던 게 4억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12시 술 냄새를 풍기며 현관에 구두를 벗어 던졌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 있어요? 물으면 남편은 사업 때문에 그래라고만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하나 놓친 게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 통장은 법인 통장이라 아내가 볼 수 없었고 남편 개인 통장은 그 전까지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32년 동안 생활비는 남편이 매달 현금으로 건넸고 아내 명의 통장은 식비와 공과금용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 아내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약점이었습니다. 32년간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는 것,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난 건 사업이 기울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여자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 회사에
자재를 납품받는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남편이 이 여자에게 투자를 제안했고 둘이 공동으로 송도 오피스텔을 매입한 겁니다. 1억 3천만 원짜리 오피스텔, 남편이 7천만 원, 여자가 6천만 원을 냈습니다. 이 내역은 나중에 오피스텔 등기부등본과 여자 측 이체 기록에서 전부 확인됐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달라 보였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남편 운동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왼쪽 남편이 항상 앉던 자리에 쿠션 자국이 패여 있었습니다. 냄새도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애프터 쉐이브 냄새가 욕실에서 났습니다. 아내는 장례 다음 날부터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 옷장 안쪽 주머니, 파일 박스. 남편 개인 통장 2개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잔액이 210만 원이었고 다른 하나는 잔액이 37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32년 벌어서 남긴 돈이 247만 원이었던 겁니다. 일산 아파트 대출이 아직 7천만 원 남아 있었고 아내 명의 재산은 전세 보증금을 포함해도 2천만 원이 안 됐습니다. 큰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 서류 아직 갖고 있어? 있어.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버지 체면이 있잖아. 아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체면. 32년 동안 남편 체면을 세워주느라 아내가 포기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15년 차에 아내의 친정어머니가 수술비 500만 원이 필요했을 때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자금이 빠듯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보험을 해약해서 친정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남편은 7천만 원을 빼서 오피스텔에 넣고 있었던 겁니다. 큰아들의 태도가 아내를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비밀을 덮으려 했고 그건 32년간 남편이 아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모르게 하는 것, 조용히 넘기는 것, 체면으로 포장하는 것. 아내는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러갔습니다. 인천 남동구청 근처 무인 발급기에서 뽑았습니다. 등본을 펼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소유자란에 이름이 2개 있었습니다. 남편 지분 2분의 1, 그 여자 지분 2분의 1.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시중은행이었고 근저당 금액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였습니다. 누가 받았는지는 등기만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아내는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이 오피스텔에서 돈을 뺏은 것이라는 걸. 아내는 그 여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그 여자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전화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 장소는 인천 송도의 한 커피숍이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도보 5분 거리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도착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숍 유리창 너머로 오피스텔 건물이 보였습니다. 1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남편이 9년 전에 산 그 오피스텔이 저 건물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커피 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왔습니다. 장례식장 때와 달리 안경을 쓰고 있었고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남편분한테 속은 쪽입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 이체 내역서, 문자 메시지 캡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정리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9년 전 남편이 사업 확장을 위한 공동 투자라며 오피스텔 매입을 제안했고
여자가 6천만 원을 냈습니다. 오피스텔은 월세를 놓아서 수익을 나누기로 했지만 첫 2년만 월세가 들어오고 이후 7년간 수익 배분이 끊겼습니다. 여자가 따지면 남편은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편 사망 후 오피스텔을 직접 확인하러 가보니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짜리 계약이 7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7년간 월세를 혼자 가져가고 여자에게는 빈집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7년 곱하기 12달 곱하기 55만 원, 총 4,620만 원을 남편이 혼자 챙겼습니다. 아내는 그 숫자를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가져간 월세 4,600만 원, 근저당 대출 8천만 원, 합치면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이 오피스텔을 통해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는가? 사업이 기울면서 법인 운영비로 쓰인 것인지 다른 곳으로 간 것인지. 남편은 이미 죽었고 통장 잔액은 247만 원뿐이었습니다. 돈은 사라지고 서류만 남은 겁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6천만 원 넣고 한 푼도 못 돌려받았어요. 아내가 여자를 봤습니다. 한참 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피해자인 건 알겠어요. 근데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였어요? 커피숍에 잠깐 침묵이 내렸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었어요. 나중에는 아니었어요. 아내의 숨소리가 한번 깊어졌습니다. 창밖 오피스텔 건물에 저녁 해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면 끝이니까요. 대신 물었습니다. 그 오피스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팔고 싶어요. 제 돈이라도 건지고 싶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편에 선 겁니다. 죽은 남편이 양쪽 모두에게 남긴 건 서류와 빚이었습니다. 오피스텔 처분에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근저당 8천만 원을 먼저 갚아야 했고 세입자 보증금 2천만 원을 빼야 했습니다. 매매가가 1억 5천만 원에 나왔는데 대출과 보증금을 제하면 남는 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분대로 나누면 아내 쪽 2,500만 원, 여자 쪽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자에게 제안했습니다. 내 남편이 당신 돈 6천만 원을 떼먹은 거잖아요. 5천만 원 다 가져가세요. 여자가 놀라서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받을 건 남편 이름에서 제 이름을 빼는 거예요. 그 오피스텔에 내 남편 이름 남아있는 게 싫어요. 등기에서 남편 이름이 사라지는 것. 아내에게는 그게 2,500만 원보다 무거웠습니다. 여자가 울었습니다.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32년간 울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참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참은 게 아니라 울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오피스텔이 팔린 날 아내는 일산집에서 남편의 흔적을 정리했습니다. 서재 책상 위 서류들, 옷장 안양복들, 거실 소파 쿠션까지 남편 개인 통장 2개를 해지했습니다. 잔액 247만 원은 아내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아내 통장. 32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겁니다. 국민은행 보통예금, 예금주 본인 이름. 은행 직원이 통장 만드시는 거 맞으시죠? 라고 물었을 때 아내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통장 잔액이 247만 원. 남편이 32년 벌고 남긴 전부였고 아내가 자기 이름으로 가진 돈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피스텔 돈 하나도 안 받은 거야? 응. 왜 그래? 우리한테 줄 것도 없잖아, 아버지가.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전화 너머로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는 끊고 나서 남편 영정 사진을 식탁 위에서 치웠습니다.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구석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32년 만에 혼자 밥을 해 먹었습니다. 혼자만의 밥상이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는데 간을 아무도 맞춰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온도도 남편이 좋아하던 간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입 떠먹었는데 좀 짰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자기 입에 맞는 간을 찾는데 32년이 걸린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을 한 번 더 지나갔다고 합니다.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간 게 아니라 일부러 간 거였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1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는 남편 이름이 저 건물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좀 불었고 봄이 오기 직전이라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내는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폰이 울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아내가 잠깐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는 남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3월의 한강이 지나갔습니다. 물빛이 탁했지만 햇살은 있었습니다.